네. 그러면 잭슨홀. 들어봐야죠. 잭슨홀은 가봐야죠. 네. 네, 잭슨홀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와이오밍. 와이오밍주가 이제 미국의 굳이 따지면 한 서북 쪽쯤. 네, 그렇게 가보셨습니까? 와이오밍 가봤죠. 오. 네, 와이오밍을 제가 예전에 잠깐 또 미국에 몸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횡단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로.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와이오밍을 지나갔죠. 와이오밍에 있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그 모텔 주인이 한국계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또 정프로 잘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잭슨에 대한 그 우리 정프로님의 고견을 한번 잭슨홀? 예, 잭슨홀 아마 그때 지났을 거예요, 아마.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IM증권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IM증권은 하이투자증권이 이름을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왜 바꿨어요? 되게 재미없는 스토리긴 한데 저희 그 기존에 저희 지주가 DGB 금융 지주에서 DGB가 시중은행 전화를 하면서 IM뱅크로 바꿨고요. 저희가 이제 GGB 산하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이름을 IM증권으로.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군요. 네, 그렇죠. 모 회사가 바꾸다 모 회사 보니까. 바뀌면서 네. IM.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김명실 연구위원 방송을 쭉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니까 5월 FOMC 때, 그러니까 타방송에서도 5월 FOMC 이후에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을 쭉 주셨었고, 실제로 좀 금리가 그때 보니까 4.5%에서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3.8%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전망이 되게 잘 맞았다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프로님하고 한 3주 전쯤에 여기서 방송을 하셨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정프로님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뭐였죠? 이만큼 내려왔으면 그럼 더 이상 내려갈 룸은 많지는 않겠네요. 네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일단 그 질문을 좀 이따가 드릴 건데, 그럼 그 전에 잭슨홀 좀 분위기 어땠다고 보셨어요? 뭐 사실상 잭슨홀을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더 열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보다 더 기다렸던 게 금리나 특히나 B컷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뭐 사실상 이제 8월 초에 시장 망가지고 B컷 기대감이 커지다가 이후에 지표가 좀 반등을 하면서 B컷 기대감이 낮아졌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CME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는 금리나 확률이에요. B컷 기대감이 거의 100%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잭슨홀 전에는 10%대로 줄어들었고 잭슨홀 이후로는 30%대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고용 관련돼서 연준이 조금 겁을 먹었으니까 뭐 9월 6일 날 나올 8월 달 고용 지표가 망가진다면 연준이 B컷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안 빠졌어요. 뭐 B컷 기대감을 반영했다면 8월 1일 날 이제 8월 초에 주식시장 망가지면서 B컷 기대감 100%까지 치솟아 올랐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6%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그런 비교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크게 해석하는 게 아닐까. 사실상 B컷이 나오려면 9월 6일 날 나오는 8월 달 고용 지표에서 첫 번째로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지던지 지금 이제 직전에 11만 명, 지금 직전에 11만 명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만 명을 하회하는 조금 상징적인 숫자가 보이던지 뭐 두 번째로는 실업률 수치가 지금 4.3인데 4.5까지 오르면서 샵률이 지금 2개월 연속 지속이 된다. 이런 워닝들이 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 국채 금리가 단지 이제 파월의 잭슨홀 연설만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더 조금 환호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더 빠지긴 어렵다. 일단 9월 6일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9월 6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10만 밑으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져야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이제 25, 예상을 했으니.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컨센서스는 연내 3회요. 25bp씩 천천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보는 거고 오히려 만약에 9월 달에 B컷을 한다. 그럼 그 전에 이제 고용 지표가 망가져 있겠죠. 물가는 뭐 계속 쭉쭉 빠질 거고. 그럼 오히려 경기를 진짜 걱정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 이걸 마냥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인하하니까 경기 좋아질 거야. 유동성 푸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논리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5.5%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려면 한참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게 시차를 두고 유동성이든 위험 자산이든 가격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앞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파티를 열 기대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들은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비컷은 저는 이제 비컷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고용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요. 네. 고용이 좀 덜 망가져도 덜 망가져도. 덜 망가져도 비컷은 조금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여기는 저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놀랍죠? 네, 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네, 보시는구나. 시각들이 다 다르시긴 네. 한데 일단은 저는 채권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이제 조금 앞선 기대들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인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확인했다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연준이 올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예. 사실이었던 거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8월 초처럼 비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커진다면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뭐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주겠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를 네. 시작을 하는데 그걸 조금 화끈하게 네. 내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면 최근 들어 미 국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이라고 하는 건 거의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본 투자,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 측면에서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최근이기보다는 사실상 미국 국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2022년도 하반기부터였어요. 네.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잔고들이 의미 있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개인들이 그동안은 채권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수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전과는 다른 금리 수준을 보다 보니까 높은 이자율과 시세 차익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작용을 해서 개인들의 투자 관심도가 늘어났던 거고 특히나 이제 미국 국채를 미국 자국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선호들도 늘어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에 설정된 미국 국채 관련 ETF들도 상품들이 굉장히 셀렉션이 다양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제 초반에 미국 국채를 사셨으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었었겠죠. 뭐 사실상 저도 이게 궁금해서 뭐 미국보다 이제 국내 그 국채를 작년에 1년간 딱 투자를 했을 때 연간 수익률이 얼마였을지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장기물 투자하시잖아요. 15년 이상 장기물 투자했을 때 작년에 1년간 보유 수익률은 17.6%가 나더라고요. 1월에 사서 12월에 30일에 청산을 하면 팔았으면 네. 17%요? 네, 당시에 국채 금리가 52bp 정도 빠졌는데 이제 듀레이션 당연히 이제 장기물 투자를 했을 때 듀레이션 효과를 감안을 하면 17% 정도 수익률을 났으니까 미국 국채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은 좀 늦은 거 아니냐? 미국채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미국 국채가 한 종목만 있는 건 네,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제 1년물도 있고 1년물 미만도 있고 장기물도 있는데 장기물 투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금리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이제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지겠죠. 네. 통화 정책이 영향을 받는. 그럼 단기물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고 내년도에 한 3.5%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물 이 메리트가 있으려면 경기가 박살이 나야 돼요. 물론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의 리세션 또는 이제 경기가 둔화폭이 생각보다 뭐 파월이 장담하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기면 장기물도 혜택을 얻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펀더멘털 단에서도 딱히 메리트가 장기물은 일단 없고 두 번째로는 발행 압력이 있어요. 어쨌거나 미국은 재정 적자로 이제 정부 부채를 늘려가지고 계속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일각에서는 그거를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물로 계속 발행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안정성 차원에서 그러면 네네. 장기물에 대한 공급량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 측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뭐 이런 베네핏을 장기물로 조금 받을 수 없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상품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는 떨어질 것 같고 장기는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요럴 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에 베팅하는 상품. 스프레드 상품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나 상품들이 살래. 그거. 네.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국내도 스프레드 상품들이 있고요. 그래요? 해외 채권들도 스프레드 상품들이 그거 좀 있습니다. 막 곱하기 3 이런 것도 있습니까? 3배짜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3배짜리는 기본형 상품만 있고 아니면 만드셔도 되잖아요. 어? 장기물에 대해서는 숏을 치시고 그러니까 네. 인버스 상품을 사시고 3배짜리 네. 그리고 단기물은 반대로 이제 인버스 3배짜리로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둘 다 이제 얻을 수가 아니, 단기는 네. 숏으로 가고 단기를 숏으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단기 떨어지는 그죠, 거 단기는 롱으로 가셔야죠. 네, 롱으로 그다음에 가시고. 장기는 어떻게 해요? 장기는 인버스 숏 상품으로 가시고요. 장기는 별로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중립 상품으로 그럼 3배가 아니라 그냥 네. 기본 1배짜리 사시면 되시잖아요. 중립에도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먹는데 아까 3배짜리를 찾으시니까 아. 그러면 단기에 대해서의 델타를 더 여는 상품이 3배짜리 상품인 거고 장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중립이겠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 1배짜리 상품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연구위원님. 왜냐면 네. 잠깐만 장기는 제가 봐도 떨어질 때가 별로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단기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요거 차이가 줄어들 거란 네. 말이죠. 네. 나 이걸 먹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스프레드 관련된 상품들을 사셔도 되는데 스프레드 상품들은 저는 3배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3배짜리를 취하시려면 이제 직접 이제 상품을 찾아가셔서 전략을 짜시면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는 거죠.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거. 제가 IM 줄 거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여튼 그 전체적인 그 금리 전망은 단기는 하락. 네, 맞습니다. 혹시 그 하락의 어느 선까지 갈 것 같다가 있어요? 아니면 이건 뭐 그냥 한 1, 2%까지 그냥 1, 2%까지는 당연히 갈 수는 없고요. 한 그러려면 3%? 네, 3%대가 아마 내년 중반 정도에 볼 수 있는 금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도가 네. 중립금리. 그다음에 장기도 뭐 대충 그쯤에서 만나겠죠, 뭐. 그렇죠. 만나다가 지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예. 장기 금리가 더 낮잖아요. 네, 그 네, 역전이 풀리면서 내년 중반 정도에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3%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설정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장기보다 단기가 낮아지는 순간이 내년 중반 후쯤에 네, 맞습니다. 아마 올 거로 보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근데 원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이제 정상화 들어올 때쯤 보통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 한번 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안 왔던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일전에 방송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지금 당장 침체 논란을 얘기하기는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내년 네.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경기의 흐름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고용 시장의 냉각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먼저 이 냉각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 엊그저께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저는 그걸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언제 중앙은행이 이런 경기에 대해서 마이크로 조정을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단 한 번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퍼펙트하게 경기와 중립금리와 물가를 다 포캐스팅을 해가지고 금리 조절을 하면 완벽한데 사실상 그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한 섹터에서는 망가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거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됐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뭐 경기 침체되는 거 요게 금리 수준이 좀 있어야 아니면 그냥 어쨌든 역전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 그냥 경기 침체가 옵니까? 이게 제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네.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다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역전폭이 예를 들어서 100bp였다고 쳐요. 그럼 역전폭이 50% 정도 회복이 되는 시기는 50bp로 돌아오면 이제 네. 마이너스 그럼 50%가 회복이 네, 되는 네. 수준이잖아요. 50% 회복되고 나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즌들도 있었고 네. 또 플러스로 전환되고 나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기들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2년이랑 10년물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8bp, 뭐 10bp 정도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요게 이제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정도 되면 이제 아마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시각을 봤을 때 네. 아마 그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도 물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역전될 때 이제 금리 포인트를 좀 여쭤본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가 뭐 어렵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단기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장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순간이 오면 결국은 경기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가 더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일반적인 이론적인 수익률 곡선은 당연히 단기 금리가 더 낮아야 되고 그렇죠. 장기 금리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더 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예. 특이한 상황에서 경기의 확장기 또는 경기의 수축기가 왔을 때는 단기랑 장기 금리가 반영하는 금리의 수준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크면 장기 금리가 더 먼저 빠지기 네. 시작하겠죠. 펀더멘털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 금리가 먼저 내려오면서 스프레드는 역전이 되는 거고 뭐 그 상황에서 당연히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은 금리나 정책을 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단기 금리를 내리는 거죠. 정책을 그렇겠죠. 내려서. 네네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단기 금리를 내리다 보면 당연히 수익률 곡선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똑같은 모습처럼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뜰 거고 요게 반복되는 패턴이지 예. 이게 뭐 단기 금리가 더 낮다고 해서 지금에 보는 단기적인 상황들이 안 좋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준 예를 들어 한 5%쯤이라면 네. 이자가 한 5%짜리 상황에서 만약에 네. 장단기 역전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경기도 좋고 아직까지 뜨거운 상황인데 그냥 장단기가 역전된 상황이라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 네. 예를 들면 한 1, 2%대 만약에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안 좋은 데다가 막 금리를 그렇게까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진짜 어려워진 거고 혹시 이런 차이가 있진 않나 그렇죠. 그런 해서 차이들도 여쭤본 건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연준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금리를 열심히 내려주면 괜찮은데 사실상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분명히 미스가 날 거고 네. 그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증폭이 돼서 펀더멘털 상에서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네네.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 여쭤본 거니까 네. 이제 이주호 기자가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안 그래도 댓글창에도 네.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뭐 채권은 이제 끝물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네. 자본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니까 장기를 보는 거고 네. 단기로 보는 거나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자를 네. 제외하면은 그럼 이제 한국 채권은 아직 좀 룸이 남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채권이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이미 그걸 다 반영했고 한국은 아직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국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국 국고채가 그 당시 한 3%대 언저리였고 네. 그 뒤로 이제 국고채가 한 10bp 정도 더 빠져서 2.9%까지는 왔습니다. 네. 한국은 연준보다는 금리 인하를 조금 늦게 시작할 것 같아요. 뭐 그저께 8월달 금통위도 있었는데 펀더멘털 상황들은 사실상 미국보다는 국내가 훨씬 더 안 좋은데 네. 국내는 부동산이라는 특이 이슈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올해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직전 고점,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8월 초에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들을 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승세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금융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명분 자체를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펀더멘털 생각하면 물가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을 조금 딜레이할 가능성들은 연준보다는 더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상황에서 연준은 9월달 내릴 거고 ECB도 9월달 내릴 거고 한은은 빨리 내리면 10월 뭐 조금 이게 지체되면 부동산 가격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11월까지도 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밀려지면 밀려질수록 경기가 꺼졌을 때 폭 자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네. 내년도에 한은의 금리 인하 폭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국고 자체가 정체되어 있긴 한데 내년도에 한은의 금리 인하 폭을 봤을 때는 뭐 미국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는 뭐 한국 국고채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폭의 혜택을 더 내년에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쨌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에 대한 약세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노출될 바에는 이제 뭐 채권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국고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고요. 환율은 네. 그 미국 연준이 이렇게 하는 그 금리 조정에 더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10년물 뭐 이런 게 더 이게 후자 쪽 아니에요?
환율은 정책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정책금리에? 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랑의 통화 정책의 스타일의 강도에 따라서 달러 대비, 유로 대비 되게 상대적인 국가 환율이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제일 영향 많이 그쵸.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한 뭐 비컷 한번 나오면 네. 환율도 미국 달러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달러 약세 압박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거고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래요? 네 얼마 전 8월 초에 엮여 있었던 그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들도 뭐 재발될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마 뭐 지금 아니 뭐 미국 달러 낮아지면 엔캐리가 다시 뭐 발작을 일으킬 요소가 좀 있나요? 뭐 지금 엔캐리의 발작 전제 자체가 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갑자기 2번이나 한 거고 올해 네네네. 지금 연준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의 다이버전스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뭐 각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에 대한 청산의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건데 네네. 만약에 뭐 두 번째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과도한 엔저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었던 거고 이 두 가지가 아마 작용을 해서 금리 인상을 했을 건데 네. 뭐 그 뒤로 지금 BOJ에서는 금리 인상 한번 충격을 먹고 추가적인 인상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하다가 또 잭슨홀에서 말을 좀 살짝 바꿨어요. 네. 금리 인상 펀더멘털 여러 개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좀 바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연준은 올해 뭐 9월 때부터 B컷이든 뭐 베비컷이든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재료들은 작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일본이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뭐 8월 초에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도가 계속 된다면 뭐 청산에 대한 신호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하긴 방향이 점점 더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시기가 언제가 됐건 간에 원하는 강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IB들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봤을 때 한국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그럼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고는 외국인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채권으로 들어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7월달, 8월달 뭐 그 전까지는 현물 채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었고 네. 네. 특히나 이제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 매수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선물은 3년, 10년, 뭐 30년 선물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시야 자체가 이제 매력도 자체가 커졌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저번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WGBI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네. 주식시장으로는 MSCI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선진 종합지수가 MSCI잖아요. 채권시장에서도 선진 채권지수가 WGB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국고채 시장이 여기에 편입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 2022년도에 처음으로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됐어요. 이게 편입됐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편입을 할지 말지 이제 넣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네. 그 뒤로 사차례 떨어졌어요. 편입에. 근데 떨어졌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제통합계좌기구가 개설이 안 됐었어요. 외국인들이 원화채권을 사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었던 네. 거죠. 두 번째로는 외환시장 선진화. 얼마 전에 이제 새벽 2시까지 개방이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 만족시키지 않아서 이제 편입이 안 됐던 건데 네. 요게 6월 27일이랑 7월 초에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편입 심사가 9월 말에 있고요. 그 다음번 편입 심사가 내년 3월 말에 있어요. 이게 연간 두 차례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편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졌고 실제로 외국계 투자 자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요게 편입이 되면 뭐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들어와요? 대략 50조 원에서 70조 원 사이의 금액들이 약 1년에서 1년 반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아마 편입 인덱스의 한 2.6% 정도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규모로 따지면 50조 원에서 70조 원 사이가 되는 거죠. 이조 기자 콕 집어서 칭찬하신 거 많이 좀 불편했고요. 네, 네. 많이 질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편입이 되게 되면 네. 해외 자금들이 많이 좀 50에서 70조 정도는 들어올 수 있으니 네, 1년에서 1년 반 거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궁금해서 편입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누가 결정해요?
그 FTSE 러셀이라는 그 인덱스 기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랑 이제 뭐 기재부에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기재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9월 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조건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점수에 포함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내년 3월 말 정도는 거의 100%로 확실시되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리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좀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정성적 평가라서 그 신뢰도를 크게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전체 얼마인데 한 57조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뭐 저희가 기준? 230조 정도 원화 시장이? 채권들, 네,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들을 사고 많이 있는데 들어오네. 그 중에서 지금 30%가 넘는 금액이 추가로 보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내려가고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줄 만한 채권들이 그만큼 있나? 더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일정 종목을 매집하다 보면 그 네. 종목이 과도하게 그렇지. 고평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네. 문제를 지금 기재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 팔리면 어쩌지? 이거 네, 맞습니다. 걱정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좋아? 그 삼성전자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아, 채권? 회사채는 안 사요?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 자체가 국채 인덱스라서 국채. 국채만 사게 돼 있습니다. 국채 뻔하잖아요. 근데 뭐 3년, 10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뻔한데 외국인들이 어떤 채권을 사게 포함이 돼 있냐면 지금 WGBI 인덱스 듀레이션이 9.6년이에요. 그러면 최소 10년짜리 이상의 채권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만큼 원화 채권에서 외국인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는 10년짜리 채권 발행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펀더멘털 통화 정책적인 이유도 있는데 수급적인 재료 측면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빠질 만한 근거들은 크다라는 거죠. 아, 됐어. 됐어요? 예. 어디 저 당근 가서 사면 근데 그거 사는 거는 네. 다음에 또 저도 아, 시작입니까 이제? 네,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네. 딴 건 다 끝났지만 이건 시작이다. 채권이네. 네, 여러분 저한테 흔들리지 마시고요. 재밌다. 자, 오늘 자. 그 잭슨홀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 이야기까지 예, 예, 나눠봤습니다. IM증권 네. 김명실 연구위원과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김명실 연구위원. 또 선명하시니까. 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하죠. 오프닝 벨 라이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